품 안에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니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명자경,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요 외단자의, 밖으로 결단해 행동하는 것이 의다. 경의검이라고 불린 칼이었죠. 마음속에 사욕이 생겨나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방울을 차고 다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자각하기 위해서였죠. 그 방울을 성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칼과 방울을 차고 다닌 이 심상치 않은 선비는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편의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안쪽의 벌레들이 오랫동안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라버려 썩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술과 여색에 빠져있고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비께서 뜻이 깊다고는 하시나 궁궐에만 계셔서 세상 물정 모르는 과부나 다름이 없고 전하께서는 임금의 책무를 모르는 외로운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라가 안에서부터 썩어가니 외구의 침략으로부터 골머리를 앓은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왕을 고아로 대비를 과부로 욕보이면서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상소입니다. 당신은 어린 명종을 앞에 세워두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 윤원영과 함께 권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반대 세력도 서슴없이 제거했고 나라 안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죠. 여기에 엮인 선비들도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인물이었죠. 게다가 이후 닥쳐올 임진왜란을 예견한 듯이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수많은 의병장들이 그의 제자이기도 하죠. 실천유학을 보여준 선비, 그는 바로 남명조식입니다. 조식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입니다. 호는 남명입니다. 남명이란 아득히 깊은 남쪽 바다란 뜻이죠. 장자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북쪽 바다에서 솟아오른 어마어마하게 큰 대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남명이란 원대한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식은 유학자이지만 노장 사상에도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선비들처럼 책상 앞에서만 도를 외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공리공담에 치우쳐 세상 물정 모르는 이들을 비판합니다. 학문이란 글자만 외워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식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값비싼 보물을 구경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차라리 작은 생선이라도 한 마리 사오는 것이 낫다고 비유합니다. 대단한 것을 어정쩡하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 사소하고 작은 이치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는 허황된 학문이나 거칠애를 싫어했으며 내면을 가꾸고 이것을 실천으로 이어지게끔 하려 했습니다. 조식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1501년 조식은 현재의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4살 때 아버지 조원형이 문과에 합격하면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7살 때부터 글을 배웠고 남달리 총명했으며 어린아이답지 않게 성숙했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때 폭넓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제자백과서까지 다양하게 공부합니다. 그는 종종 절에 들어가 공부했으며 남들과 같이 출세를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가 19살 때 과거를 접게 될 계기가 생깁니다.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사화 중 하나인 기묘사화가 발생했죠. 당시는 중종 14년이었습니다. 살인파의 개혁가로 대표되는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반대파의 계략과 중종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유배되어 결국 처형되고 맙니다. 조광조는 선비들의 대표격인 인물이었고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조식 또한 그를 존경했기에 소식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한 듯 합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긴 했으니 시험은 치릅니다. 그는 초시에 합격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과거 시험에 떠나 있었는지 그 다음 시험인 복시에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보긴 했지만 합격하진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는 시험의 합격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나 달달 외우는 앵무새보다는 진정한 학문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식에겐 특별히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찾아 배우다가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선비가 되기 위해서임을 알게 됩니다. 여태까지 형식적인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드높이려고 애쓴 것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식이 26살 때에는 아버지 조원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원형은 올곧은 관리였지만 당시 집권층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관직을 삭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조식은 조정의 횡포에 더욱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3년상을 치르고 난 이후 지리산으로 유람을 떠납니다. 지리산은 그가 평생 동안 자주 올랐던 산이었죠. 하지만 가난했던 그는 생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처가와 가까웠던 김해부로 거처를 옮겨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산해정이라는 서재를 짓고 더욱 공부에 열중합니다. 그렇게 36살이 된 그는 어머니의 부탁을 못 이겨 과거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됩니다. 합격은 했지만 이어진 다음 시험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과거의 뜻이 없음을 밝힙니다. 난장판인 조정에 들어가서 더럽혀지는 것보다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에 더 힘을 썼고 때가 되면 그 힘을 쓰리라 다짐했죠. 조식은 학문과 덕이 높은 처사로 유명해져 갔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관직을 내려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식은 거절합니다. 그는 은자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조식이 현실을 등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귀를 열어두었고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는 벗들과 학문을 교류했으며 제자들을 받아들여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조정은 여전히 혼란했습니다. 기묘사화 이후 또 다른 사화가 다가옵니다.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다툼, 을사사화죠. 1545년 어린 명종이 즉위합니다. 명종은 어렸기에 모친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측근인 윤원영 일파는 장경왕후의 측근인 윤임 일파와 대립합니다. 외척 세력 간의 갈등이었죠. 여기서 권력 다툼이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이 갈등은 점점 커졌고 윤원영 일파는 반대파들을 모함해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선비들을 연루시켜 죽이게 됩니다.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크죠. 이 사건을 을사사화에 이어 정미사화라 별도로 부릅니다. 이들은 집권에 방해가 되는 선비들을 다 제거하려 했죠. 조식은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벗들은 일찍이 관직 생활을 했기에 몇몇은 을사사회에 희생되고 맙니다. 게다가 어머니마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조식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시기였죠. 그는 여전히 처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덕을 갖춘 초야의 선비로 명망은 더 높아졌죠. 한바탕 피바람이 분 조정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덕을 갖춘 선비들을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식도 몇 번 관직에 추천을 받았지만 매번 거절했습니다. 조정의 속셈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죠. 그는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관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황의 부탁에도 말이죠. 이황은 조식과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둘은 유학의 거장으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같은 유학자라도 서로 학문적 성격이 달랐기에 마치 라이벌과 같은 관계로 그려집니다. 이황이 유학의 이론을 깊이 파헤쳤다면 조식은 유학의 실천을 더 중요시했죠. 둘의 관계는 꽤 미묘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서로를 존경하는 듯하지만 돌려서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문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황이 성균관 대사성을 맡고 있을 때 그는 조식이 참된 선비임을 알아채고 조정에 나와 뜻을 펼쳐주길 바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조식도 이황이 참된 선비임을 알았지만 정성스레 거절의 답장을 보냅니다. 자신은 벼슬할 능력이 안 될 뿐더러 간신배들처럼 나라를 훔치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지금은 벼슬할 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황도 어쩔 수 없이 잠시 관직에 있었을 뿐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표현했죠. 이후에도 둘은 간간히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도 별로 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서로 기질이 다른 점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황이 적당히 순응하려는 온건한 성격이었다면 조식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성격이었죠. 이런 조식의 직설적인 성향은 곧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한 상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명망 높은 조식을 원했습니다. 민심을 회복하는 수단이기에 그가 자꾸만 거절해도 어떻게든 관직을 내려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사는 곳 인근인 단성현의 현감 자리를 벼슬로 내립니다. 그런데 조식은 이런 조정의 속셈을 비웃기라도 하듯 논란이 될 한편의 상소를 씁니다. 그것이 을묘사직소이며 내용을 대강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형식을 갖추어 감사를 표하는 듯한 보통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지금 나라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을 외로운 고아, 대비를 세상 물정 모르는 과부라 표현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조정의 관리들은 썩을 대로 썩어 녹복만 탐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외구의 침략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란 점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니 밖에서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왕이 무엇을 좋아하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린다고 하죠. 임금 스스로 학문을 갈고 닦아 현명한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상소로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명종은 자신과 모친을 모욕한 것에 분노하여 당장 조식을 처형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식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애써 그를 변호합니다. 초야의 선비가 잘 모르고 촌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씨를 봐달라고 했죠. 명종은 분노를 애써 참아가며 결국 신하들 말을 듣기로 합니다. 명망 높은 선비를 죽여봐야 민심은 더욱 나빠질 테니까요. 이 상소로 조식은 할 말은 하고 다니는 선비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의 학문에 매료된 제자들도 많아졌죠. 조식은 지리산 인근 덕산동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곳에 산천제를 짓고 공부하며 제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경과 의라는 글자를 써서 벽에 붙여놓고 그것을 지침 삼아 공부합니다. 경이란 안에서 마음을 밝히고 의란 밖으로 결단해 나아감을 뜻합니다. 조식은 이것을 칼에 새겨 항상 지니고 다녔죠. 그 칼을 경이검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로 삼았죠. 그리고 항상 방울을 차고 다니면서 자신이 깨어있도록 자각하고자 했습니다. 성성자라고 불린 방울이었죠. 뛰어난 선비들이 등장한 이 시기에 조선에서 화제가 된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이 벌어집니다. 약 8년 동안 진행된 성리학 논쟁이었죠. 이것을 지켜본 조식은 이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 학자들은 자기 집 앞을 청소할 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명성을 얻어 남을 속이려 하고 있는데 선생께서 이들을 꾸짖고 그만두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논쟁 좀 그만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죠. 조식은 이황과 기대승 둘 다 안이 꼽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리이고 무엇이 기인지 논하는 것이 백성들이 사는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론은 이미 충분하니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황은 이런 내용으로 답장합니다. 학자들이 자기 생각을 펼치고 서로 나눠야 진정한 학문이지. 이런 논쟁을 막는다면 다시 형식에 치우친 공부만 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둘은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죠. 조식은 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벼슬아치들의 횡포에 직언을 서슴지 않았죠. 또한 잦은 외구의 침략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죠. 1567년 명종이 세상을 떠나고 선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선조 또한 조식을 조정으로 불러들이고자 했습니다. 역시나 조식은 거절하면서 현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상소를 올립니다. 지방 하급 관리인 아전들의 횡포가 심각해 백성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간사한 벼슬아치를 몰아내야 한다고 말이죠. 선조는 이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해안에 왜구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조식은 제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합니다. 만약 큰 전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는 이미 조선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고 있던 조식은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칩니다. 큰 전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책이었죠. 70세가 된 조식은 이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조식은 등창을 앓다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자 조식은 벽에 붙은 경과 의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나서 처사가 아닌 별다른 칭호를 붙이지 말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조식은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식이 세상을 떠나고 20년 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배웠던 제자들 곽재우, 정인홍, 오은 등등 수많은 제자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 왜적을 상대했습니다. 의병장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조식의 실천 사상이 배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조식의 사상은 경과 의로 설명됩니다. 그의 칼에 새겨져 있는 문구죠. 내명자경, 외단자의. 안에서 밝히는 것을 경이라 하고 밖에서 결단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내면을 수양하고 그것을 실천함을 말하죠. 사욕이 생겨나면 칼로 베어버린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의 사상은 그의 핵심 철학입니다. 같은 성리학자인 이황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이황이 오직 성리학에 집중했다면 조식은 그보다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장사상이나 불교, 천문, 지리, 병법까지 골고루 익혔죠. 조식은 불교 또한 유교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나 사람 사는 세상에는 유학이 좀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죠. 그는 경과 의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그 옆에는 신명사도라는 그림도 붙여놓았습니다. 조식이 그린 이 그림은 경의 사상을 한눈에 보여주죠. 사람의 마음 구조를 마치 임금과 신하가 있는 국가처럼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신을 경영하는 수양론을 표현한 그림이죠.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많은 그릇된 욕망들을 통제하여 안에서부터 바로잡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함을 말합니다. 만약 그릇된 욕망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성 안에 간신배들이 득실되는 것과 같지요. 내면이 온갖 유혹에 휘둘려 위태롭다면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이 옳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명사도는 이 같은 마음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집이란 뜻이죠. 먼저 성벽을 그려 안과 밖을 묘사합니다. 내 마음을 마치 군주와 같이 묘사했죠. 그리고 안쪽 공간에는 천덕과 왕도가 있으며 가운데에는 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면에는 지극히 선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경으로 바로잡음을 뜻합니다. 아래 있는 총재가 맡게 되죠. 총재는 항상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기에 성성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보면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좌우 양쪽의 문은 각각 눈과 귀의 관문입니다. 외부 현상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엄숙하게 걸러서 들어야 함을 대장기로 표현했죠. 그렇게 선한 내면을 보존한다면 마침내 입이란 관문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말을 성 밖으로 전달하듯이 내 마음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면 그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어야 한다고 하죠.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거짓말할 신하가 없고 밝은 이치로 가득 채워졌다면 밖으로 표현되는 것도 옳게 된다는 말이죠. 또한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사물과 마주합니다. 나와 부딪히는 그 사물이 나에게 어떤 사욕을 일으키게 하는지 살피고 그 사욕을 제거할 수 있는 행동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야만 마침내 지극한 선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을 수양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부터 깨끗해야 남에게도 그 영향력이 전해진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런 척만 하는 선비들도 많고 수양론에만 그치는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식은 수양론을 넘어서 실천으로 끌어낸 것에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로운 성품을 가지면서도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 점들을 볼 때 허학보다는 실학사상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죠. 그는 겉으로 꾸며낸 허상보다는 단단한 내면과 실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 아무리 폼 잡아도 내면이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까요.